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총선 뒤 거대 야권을 상대하며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시작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일 텐데 목요일인 오는 25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정뿐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할지 논의하기 위해 양측이 내일부터 실무 협의도 합니다. 그런데 협의 시작도 전에 야권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첫 소식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논의를 위해 한호섭 정무수석과 천준호 비서실장이 내일 만날 예정입니다. 실무 협의를 용산 대통령실과 우리 당대표 비서실 간의 그 일정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3일과 26일 재판 일정이 있고 윤 대통령도 24일 국민의힘 낙선인 간담회가 있어 25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제도 논의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한 13조 원 규모의 추경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 여권에선 부정적 기류가 큽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제 주도권은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문제는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맞물려 있는 이슈여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총선에 참패한 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후임 인선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쇄신과 협치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 속도보단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이후 지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정무 감각을 갖춘 동시에 쇄신과 협치 이미지를 내보일 수 있는 비서실장 인선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진석, 원희룡,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여전히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대통령의 선택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인선 시점은 다음 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 정책 의제도 다뤄야 하는 만큼 현 실장 체제에서 실무를 준비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협치에 중점을 둔 인사에 대해 야당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거대 야당과 가교 역할을 할 인물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비서실장이 교체되더라도 일부 수석의 경우 유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이죠. 어젯밤 한 전 위원장은 사퇴 이후 첫 메시지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언젠가는 만날 텐데 일단 윤 대통령이 총선을 이끌었던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에 오찬 제안을 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비대위 전원과 내일인 22일 오찬을 하고 싶다는 뜻을 윤재옥 원내대표를 통해 당에 전달했습니다. 총선 패배 열흘째 되던 날로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며 회동을 제안한 날입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오후 늦게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의사가 전달됐는데 한 전 위원장은 월요일 오찬이 가능한지를 묻는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회동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어젯밤 개인 SNS를 통해 사퇴 후 첫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썼습니다.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향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직격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또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해 차기 전대 불출마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가 하면 비위 검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재판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수원지검 검사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받는 검사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술판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모 검사가 2018년 재소자를 검사실로 불러 사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마저 상실한다면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뿐이라며 수사농단 실체를 밝히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그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락가락 말을 바꾸는 이 전 부지사 행태가 전형적인 재판 방해 수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를 이겼다고 없던 일을 만들 수는 없고 있던 죄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거 공판이 열리는 6월 초까지 검찰 수사를 겨냥한 정치 공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4 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상 야당의 재판 개입으로 간주해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중대 부패 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 주장을 아무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해 수사팀을 음해한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중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수원지검 명의로 낸 입장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 관련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한 데 대해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법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A4 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중대 부패 범죄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배우자로부터 저쪽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같이 좀 저항을 하자고라는 말을 듣고 검찰 진술을 뒤집는 등 지난 1년 7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진술 번복과 재판 지연, 술판 회유 주장까지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오는 6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감찰과 탄핵,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입장문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부동산 PF 위기는 지속되고 있죠. 당초 여기에 불을 지핀 게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도 태영건설은 금융당국의 재무구조평가에서 우등생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태영건설의 부실을 미리 잡아내지 못한 건데 금감원에 뒤처진 평가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부동산 PF 부실로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재무 상태를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현금 흐름 등을 점수화하는 정량평가에서 82점을 줬고 우발 채무 등을 반영해 점수를 낮추는 정성평가로 감점 최대치인 2점을 깎은 결과였습니다. 특히 우발 채무가 2조 원이 넘고 이 가운데 미착공 사업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도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위험한 거지. 업계에서 현장 10개 돌리다가 2개 뻗으면 파산이에요. 이 평가로 태영건설은 강제 구조조정을 면했고 금융당국은 부실을 조기에 잡아낼 기회를 놓쳤습니다. 산업은행 측은 금감원이 만든 기준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성평가 부분의 점수가 조금 조정이 되면 좋았을 텐데 차감할 수 있는 최대가 마이너스 2점밖에 이게 안 돼 있어요. 금감원에서 내려주는 그런 걸 거예요. 금감원의 평가 시스템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도입돼 20년 넘게 운용됐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업종 특성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허점이 노출된 만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로 세계 경제가 출렁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경제부 정수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국제유가부터 좀 살펴볼까요? 많이 올랐습니까? 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으로 브렌트유의 경우 장중 한때 90달러를 넘었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근 휘발유 값이 리터당 1,7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각 가정경제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비 등도 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정부가 최근 9번째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입니다. 제조업의 타격도 큽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이 각각 10%씩 오르면 제조업의 경우 원가가 각각 0.67%, 3.68% 올라서 총 4.4%가량 비용이 오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방금 환율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죠. 네, 지난 16일에 원달러 환율이 역대 4번째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엔화도 34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급기야 재무장관 회의차 미국에서 만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이 강달러 추세가 이어지는 게 중동 사태 때문이라면 만약 양측이 확전으로 가지 않게 될 경우에 이 강달러 추세가 다시 사그라들고 다시 환율이 안정을 찾는 겁니까? 네, 강달러 흐름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경제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 이유입니다. 미국은 현재 고용이 늘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생산이 늘어 소비도 좋아지면서 성장률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금리가 높지만 금융위기 후에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영향이 적은 데다 바이든 정부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자국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게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유가 변동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산유국인 동시에 이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라서요.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격도 적게 받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리해 보면 이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까지 모든 거에 다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금리, 물가, 환율이 한꺼번에 오르는 3고 현상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고를 겪게 되면 원자재 값과 운송비 부담으로 기업 활동은 부진해지고 국민 소비도 위축되며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건 맞는데 너무 나간 거고 그렇지만 저성장, 내수 쪽에서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는 건 분명하다. 네,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2%를 예상하는 만큼 위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는 겁니다. 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견고하다고 보는 그런 시각인 거죠. 아무래도 중동 사태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제주도 고사리는 과거 임금에게 진상될 만큼 맛과 품질이 좋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채취하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고사리를 찾아 숲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숲속 곳곳을 다니며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땁니다. 비가 내린 뒤 통통하게 물이 오른 어린 고사리를 채취하는 겁니다. 고사리를 찾아 땅만 쳐다보며 다니다 점점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고사리가 너무 많아. 고사리를 따다 보니까 내가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놓쳤어요. 김 씨는 다행히 119 구조견이 발견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60대 남성은 지난 5일 구자읍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사리를 따러 집을 나섰다 실종된 지 나흘 만입니다. 고사리 채취가 많이 이루어지는 숲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 5분 정도를 걸었더니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돌아온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3년간 고사리를 뜯다 길을 잃었다며 구조 신고가 접수된 것만 131건에 이릅니다. 고사리가 나는 중산간은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많아 구조에 구조견과 드론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통신이 된다고 하면 구조대원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구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방본부는 길 잃음 사고를 예방하려면 일행과 함께 다니고 휴대전화와 보조 배터리, 후각 등의 비상 장비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서울 강남 거리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납치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잡고 보니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일종의 매니저였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심 골목길로 출동한 경찰관 뒤로 구급차가 들어갑니다. 지난 14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40대 남성에게 납치됐다 탈출한 2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구조됐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에서 피해자를 차로 납치한 뒤 흉기로 위협해 2,100만 원가량을 강제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는 탈출 지점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납치돼 2시간 넘게 억류돼 있었지만 가해 남성이 차량을 비운 사이 인근 상점으로 도망쳤습니다. 옆쪽을 지나가는 걸 봤을 때는 앰뷸런스가 아니고 119 트럭 같은 거 아닌데 지나간 것 같긴 한데.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KTX를 타고 부산으로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대전으로 이동하는 등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18일 오후 8시 20분 대전 부모집에서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 일을 도와주는 매니저 역할을 했지만 피해자와 대면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 같은 거는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를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데 주범격인 이종필 전 부사장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이 3년 전 1심 재판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을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은 1심 재판 당시 증언을 앞둔 사건 관계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임 돈이 들어간 계열사 매각 과정에서 25억 원 상당의 지분을 챙겼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계열사 지분을 대신 갖고 있던 증인에게 넌 내 차명이라 25억이 다 내 거라면 우리 둘 다 곤란한 상황이 된다. 너와 나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가라며 기존 차명 진술을 부인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기존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차명 보유자로 지목된 라임 관계사 임원 최모 씨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위증했고 이 전 부사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과 최 씨에 대해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라임 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라임 관계사 임원이던 최 씨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한국이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데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조 원을 들여 원전 4기를 짓는 체코 두코바니 테멜린 원전 건설 사업. 당초 8조 원 규모로 시작했지만
탈탄소 흐름에 맞춘 추가 원전 필요성이 제기되며 초대형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당초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가 수주에 나섰지만 미국이 요건을 갖춘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전력공사 EDF,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원전 비중이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의 EDF는 해외 사업 수주 실적 등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프랑스의 절반 수준인 원전 건설 단가와 공사기간 준수 등을 내세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요건, 가격과 성능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앞마당 시장을 갖다가 놓칠 수는 없다. 그런 각오가 있을 거로 봅니다. 체코 정부는 다음 달 입찰서 평가를 마치고 6월엔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로 해외 원전 수출 신화를 쓰게 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 전국 의대 40%는 여전히 개강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의대 학장들이 나서 정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자율조정안에 반발하며 정원 동결을 호소했습니다.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이후 입학정원은 과학적 산출을 통해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며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집단 행동이라는 이유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 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수업을 재개한 대학은 24개 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6개 교는 개강을 미뤘는데 오는 29일이 지나면 수업 시수가 부족해 집단 유급이 불가피합니다. 유급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유급된 1학년과 증원된 신입생까지 최대 8,000명을 교육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급해갖고 돌아올 때는 마음대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국가대학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만 뭐냐면은 복학을 시키겠죠. 정부는 수업 복귀 방해 사례에 대해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한 의대에서 수업 참여 시 공개 대면 사과와 학습 자료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친구는 물론 가족과의 만남도 쉽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기도 어렵고 우리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며 지내왔습니다.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 팬데믹은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환경을 만들었죠. 다음 달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진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오늘은 배상윤 기자가 4년 3개월 만에 졸업하는 코로나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서울 독수궁 돌담길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쓴다기보다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시민이 훨씬 많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대학병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제하면서 진짜 엔데믹을 막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봐도 무방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감기 몸살 환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건 2020년 1월 20일.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첫 환자 발생 한 달 만에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위기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란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한편 2020년 10월에는 대중교통과 집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2021년 7월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으로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착잡하죠.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022년 3월에는 1일 최다 신규 확진자 62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치명률은 크게 떨어졌고 장기간 이어진 강도 높은 방역 규제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는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주의 단계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457만 2,55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만 5,605명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 67.4%가 감염됐던 코로나19는 4년 3개월 만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옥에 튀긴 해도 요즘 봄 날씨에 기분이 좋습니다. 서울광장과 청계천에는 야외 도서관이 문을 열어 시민들에게 인기입니다. 포항에서 열린 돌문어 축제는 비가 왔어도 많은 이들이 즐겼습니다. 주말 풍경은 노도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초록 잔디 위에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을 뽐내는 의자들이 가득합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은 의자에 앉아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독서에 빠졌던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타고 또 신나게 놉니다. 요 며칠 미세먼지 심해서 많이 못 놀았는데 밖에서 날씨 너무 맑아져가지고 봄 공기 잘 마시고 있습니다. 청계천 산책로도 야외도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서울 야외도서관 행사는 지난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만 열렸지만 올해는 청계천까지 확대됐습니다. 맑은 냇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으니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책도 읽으면서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게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마솥은 펄펄 끓는 물에 문어를 삶습니다. 비옷을 입은 관광객들은 돌문어를 시식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굳은 날씨도 맛 좋은 문어를 맛보려는 사람들을 막진 못했습니다. 문어 잘 안 먹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시식도 해보니까 되게 부드럽고 맛있고 쫄깃해가지고 사 먹기도 좋을 것 같고.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15도에서 23도 사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강원과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또 대만을 지원하는 130조 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반년 만에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 하원 본회의장, 우크라이나에 84조 원을 지원하는 법안이 가결됩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311 and the nays are 112. The bill is passed.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130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다수인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해 반년을 표류했는데 이란의 공습으로 이스라엘 지원 여론이 커지자 4개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극적으로 통과한 겁니다. This afternoon, the House acted, and we sent over to the Senate, and it will be transmitted shortly, our supplemental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미국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우크라이나는 적극 환영했고 Дякую кожному і кожній, хто підтримав наш пакет. Це рішення для захисту життя.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더욱 악화할 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르면 23일 이 법안은 상원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중에 이란과도 충돌을 빚은 이스라엘 역시 힘을 얻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법안이 통과한 날 가자 남부 라파를 공습해 어린이 6명 등 10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관광객이 많아도 너무 많다며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 주요 명소의 주민들이 소음과 높은 물가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에서는 관광 제한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화창한 날씨로 유명한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수만 명이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관광객 수를 제한하라는 요구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부동산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나리아 제도엔 주민 220만 명의 7배가 넘는 1,60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El territorio canario tiene un límite y la paciencia de la gente también y por eso estamos hoy aquí. 코로나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폭발하면서 세계 관광 명소 도시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최근 연간 방문객이 2천만 명을 넘어 새 숙박시설을 건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는 성수기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5유로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6월부터는 단체 관광객 수를 25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a il nostro primo obiettivo è intanto difenderla e riuscire a renderla vivibile. 일본의 경우 숙박세를 더 올리고 별도로 관광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북한의 정찰 총국 산하 해킹 조직이 최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정부 기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을 대거 발송해 정보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보안 메일 형식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한국에선 쓰지 않는 북한식 표현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주요 안보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A씨는 이달 초 주중 한국 대사관 직원이 보낸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보안 메일 형식을 갖춘 메일로 정책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지만 사실 북한 해커의 피싱 메일이었습니다. 수신자가 링크를 누르게 되면 좀비 PC가 돼 정보 탈취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스피어 피싱 방식으로 최근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살포되고 있습니다. A씨는 메일 속 인차라는 생소한 표현에 의심을 품고 국내 한 보안업체로 연락했습니다. 북한 용어 사전에 인차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니 이내이 북한어라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보안업체 측은 메일의 배우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그룹 김숙희를 지목했습니다. 정교한 맞춤형 악성 코드를 만들었지만 평소 언어 습관을 숨기지는 못한 겁니다. 이번 공격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어가 노출이 된 거거든요. 평소에 쓰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건데. 이 밖에도 바이러스를 비루스, 오류를 오유, 삭제를 파괴라고 하는 등의 북한식 언어 표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AI를 통해 이 같은 오류를 줄이는 등 해킹이 정교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묻지마 추경의 효과입니다. 민주당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 15조 원을 제안했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총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이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결국에 목표한 재정 건전성도 놓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도리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 현금성 지원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라 빚은 약 1,100조 원으로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돌파했고요.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도 1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10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 빚은 5년 새 400조 원이 늘었는데요. 그 여진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재정을 확대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거라는 민주당 주장은 맞는 얘기입니까?
정부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추경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현금을 주자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가장 비슷한 사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일 텐데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0%에 그쳤습니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받아서 30만 원만 소비에 쓴 걸로 본 건데요. 카드 매출액의 변화를 좀 분석해 봤더니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매출액이 투입 재원의 26에서 36%였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소비가 아니라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요. 전 국민에게 주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자고 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결국 1차 지원금은 보편 지급 방식으로 지급됐다가요. 2차 때부터는 선별 지급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묻지마 추경의 효과의 느낌표는 부담은 미래 세대 몫으로 정했습니다. 네.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요,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 지출을 늘린 뒤에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할 수 없다면서 재정 악화를 고백한 뒤 채무 감축에 나섰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이 국가 부채를 줄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미래 세대가 막대한 청구서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여당 벌써부터 당권 연대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연대설이 나오나 보네요. 그런데 아직 비대위도 안 꾸려졌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총선 패임 분석과 반성이 먼저라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다만 이르면 내일 새 비대위가 꾸려질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 달 반쯤 뒤인 6월 초에는 전당대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차기 당권 주자들이 물밑에서 좀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차기 당권 주자로 지금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먼저 6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이 꼽히고요. 또 친윤계에서는 5선 권성동, 권영세 의원, 비윤계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그리고 김재섭 당선인도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선 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네, 총선에서 수도권 성적이 좀 부진했던 만큼 당대표는 수도권 민심을 대변할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후보이자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이 우선 거론되는데요. 안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수도권에서 연속 5선을 한 윤상현 의원도 최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개 행보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 지난 16일 여성 당선자 10여 명과 차담회를 가졌는데요. 당권 행보라는 해석에는 거리를 뒀고요. 윤상현 의원도 지금은 당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왜 다들 이렇게 말을 아끼는 걸까요? 사유는 좀 복합적으로 봐야 할 텐데요. 총선 참패 이후 반성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당정관계 재정립도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당심 100%인 전당대회 룰도 당권 주자들에게는 고민 지점입니다. 당심과 민심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따라 전략도 새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에선 비윤계 당권 주자와 친윤계가 연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설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이유 때문인가요? 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지지율 3%로 시작됐던 김기현 의원은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소위 김장연대에 힘입어서 당대표로 당선된 바 있죠.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 모두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들의 반대로 당대표 후보군에서 밀린 경험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위해서는 비윤계나 친윤계 모두 연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윤인 나경원 당선인과 친윤 핵심인 삼선 이철규 의원과의 소위 나이 연대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대를 앞두고 친윤계들이 주도한 연판장이 나당선인의 중도 하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만큼 친윤계와의 연대가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에 따른 건데요. 다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능하겠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여당 벌써부터 당권 연대의 느낌표는
처절한 반성부터로 정했습니다. 네. 총선 3연패로 무너진 보수의 리더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연대 이전에 왜 민심이 회초리를 들었는지 처절한 반성과 분석이 먼저일 겁니다. 네.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LG의 김범석 선수가 말로 홈런으로 경기를 한 번에 뒤집었습니다. 오늘 프로야구에서 이런 짜릿한 말로 홈런이 2개나 나왔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LG 선발 투수가 시작부터 흔들립니다. SSG는 하재훈의 2타점 2루타, 고명준, 박성환의 안타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넉 점을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LG의 뒷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6점 뒤진 6회, 김현수의 홈런과 문보경의 2루타로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7회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본래 3개로 주자를 꽉 채운 LG는 내야 안타로 한 점을 더 따라간 뒤 프로 2년차 김범석의 그랜드슬램으로 10대8 대역전을 이뤄냅니다. SSG 에이스 김광현이 등판한 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낸 LG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더블헤더 2차전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프로야구를 뜨겁게 달군 황성빈이 홈런 2개를 쳐내는 이른바 인생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는 7회부터 불타올랐습니다. KT 포수 장성우가 박힌 투수의 초구를 통타 좌월 말로 홈런으로 사직구장에 찬물을 끼얹자 롯데도 곧 이은 7회 말 손호영의 3런 홈런 등으로 무려 6점을 따라가는 저력으로 9대9 동점을 만들었고 그렇게 더블헤더 1차전을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기아와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는 NC는 당단 16안타 4사구 11개를 묶어 기아 만두로부터 15점을 뽑아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흐렸지만 미세먼지 없이 공기는 깨끗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동해안, 제주로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고요. 일부 내륙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영남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14도, 대구 1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 22도 예상되고요. 동풍이 부는 동쪽 지역으로는 15도 내외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남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4.25%. 이번 4.10 총선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얻은 득표율입니다. 687만여 명이 이 당을 지지했는데 단순 계산으로 유권자 4명 중 1명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12석을 차지해 단숨에 원내 3당이 됐습니다. 놀랍습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이 제3의 선택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저렇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니 득이양양할 만합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제안도 하고 의원 특권 내려놓기 결의도 하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통과도 촉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뭘 해도 여전히 어색합니다. 2심까지 징역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총선 뒤 조국의 시간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시간이 남은 느낌입니다. 대법원은 그가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 주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